유표에게 몸을 의탁한 유비는 신야현에서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주 땅에 반란이 일어나 유비는 스스로 나서서 유표를 도왔다. 그때 조은이 적장을 죽이고 명마인 정로마를 가져와 유비에게 바치기도 했다. 얼마 뒤 유비는 유비의 정실인 간부인이 늦둥이 아들 유선을 낳아 유씨 집안에 큰 기쁨을 안겼다. 그런대로 평온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비는 자신의 군사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채모는 그때까지도 유비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저자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형주를 집어삼키려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치셔야 합니다. 채모는 몇 번이나 유비를 조심하라며 유표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유표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스스로 형주성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유비를 초대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다. 다행히 그것을 눈치챈 유비가 홀로 정로마를 타고 남장까지 달아나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유비는 그곳에서 수경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마위를 만나게 되었다. 선생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유비는 사마이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몸을 낮췄다. 사마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비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저도 공의 존함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곁에 뛰어난 인재가 없어 천하를 얻지 못하신 분이지요. 제가 말입니까? 제 곁에는 장수로 관우와 장비, 조은이 있고 문사로는 송건과 미축, 간웅둥이 있습니다. 한데 어찌 인재가 없다고 하시는지요? 유비는 사마이의 이야기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그의 물음에 사마이가 말을 이었다. 관우와 장비, 조은은 홀로 1만 명을 대적할 용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책략으로 그들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어울러 송건과 미축, 간웅은 백면서생일 뿐 대업을 이룰 큰 그릇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게 어떤 인재가 필요하단 말씀이십니까? 일찍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에 유비는 궁금증이 더했다. 사마이의 입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복륜과 봉추 그들 중 한 사람만 곁에 두어도 천하를 얻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마이는 결정적인 질문에 입을 닫고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유비는 당장 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사마이에게 자신과 함께 신야현으로 가서 군사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그 부탁에 사마이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유공께서는 곧 군사로 쓸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유비를 찾는 조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공이 사라진 것을 알고 조은이 군사를 이끌어 수색에 나섰던 것이다. 유비는 사마이에게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전한 다음 신야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 사마위의 예언처럼 군사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단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군사가 되어달라는 유비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그 무렵 원소의 그림자까지 지원해 홀가분해진 조조는 본격적으로 형주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조조는 우선 조인을 번성에 보내 형주의 사정을 살폈다. 그로 인해 신야현에서 군사를 키우고 있는 유비의 소식이 허도에 전해졌다. 유비 이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당장 그의 본거지를 쳐부숴라. 조조의 명을 받은
조이는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신야안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너무 섣불리 공격을 감행했다가 단복의 작전에 말려 패퇴했다. 바싹 약이 오른 조이는 이전의 도움을 받아 2만 5천의 군사와 함께 다시 신야안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조인이 무작정 공격을 퍼붓는 대신 웅장한 모습으로 진을 쳐서 상대의 기부터 꺾으려고 했다. 단복이 유비를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조인의 진영을 살펴보며 말했다. 저것을 팔문금세진이라고 합니다. 자칫 양쪽 측면을 공격했다가는 반격을 받아 물살당하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저런 형태는 중앙에 허점이 있습니다. 일단 남동쪽으로 쳐들어가서 진영의 한가운데를 휘저은 다음에 서쪽으로 빠져나오면 쉽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비는 바로 조은을 불러 그 말대로 적을 치게 했다. 조은이 날른 기병 단 500명으로 단복의 책략을 따랐을 뿐인데 조인의 군사는 허둥지둥 혼란스러워하다가 번성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조인이 평정심을 잃고 그날 밤 유비의 진영을 급습했지만 그 또한 단복이 미를 알고 있어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조인은 유비에게 번성까지 빼앗기는 참패를 당한 뒤 허도로 달아났다. 유비를 보자 하는 단복의 계략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숭상. 조인은 참담한 표정으로 조조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단복이란 자가 대체 누구냐? 조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러자 정욱이 나서 그에 대해 설명했다. 단복의 본래 이름은 서서입니다. 사마위와 가까운 자인데 어지간한 모사 10명의 몫을 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정욱은 서서의 어머니가 허도에 머물고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를 구슬러 허도로 오라는 편지를 보내면 효심 깊은 서서가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는 얕은 개였다. 조조는 뛰어난 인재를 자기 수하로 드리고 싶은 욕심에 정욱의 말을 따랐다. 하지만 서서의 어머니는 수더분한 겉모습과 달리 범상치 않은 강단의 지닌이었다. 조조가 편지를 쓰라고 명하는 자리에서 서서의 어머니는 벼루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역적들이야, 네가 나의 아들까지 몰입배로 만들 작정인 것이냐? 조조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뒷일을 생각해 꾹 참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필체를 위조해 서서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들 서서가 허도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은 서서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유비에게 작별을 구했다. 저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유공을 만나 큰 뜻을 이루려 했는데 안타깝지만 훗날을 기약해야 될 듯합니다. 단복으로부터 사정을 전해들은 유비는 조조가 원망스러웠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러 떠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었다. 유비는 단복의 손을 맞잡으며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단복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융중이란 곳에서 은둔하는 선비가 있습니다. 자는 공명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물로 저보다 훨씬 학식이 깊은 분이지요. 흔히 그를 와룡선생이라고 또 일컫는데 유공께서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천하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경 선생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는 사람 같구려. 혹시 그가 복룡이나 봉추로 불리는 분이요?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실마리를 찾는 듯해 유비의 눈이 반짝거렸다. 네, 그가 복룡으로 불리는 제갈공명입니다. 봉추는 방통을 일컫지요. 그렇게 유비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준 뒤 서서는 허도로 향했다. 유비는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커서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쉽게 눈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허도로 돌아온 서서에게는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만난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는 대신 조조에게 속은 아들을 꾸짖었다. 서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 어머니는 산으로 올라가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서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서서는 통곡하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안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두문불출했다. 며칠 후 유비는 두 아우와 몇몇 부하 장수들을 데리고 융중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다름 아닌 공명의 거처였다. 유비는 아랫사람을 보내는 대신 말에서 내려 직접 초가집의 살인문으로 다가갔다. 마침 살인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본 동자가 물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신야은에서 사는 유연덕이라 한다. 와룡 선생을 만나뵈러 왔느니라. 유비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어린 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동자 역시 유비의 사람이 됨됨이를 알아보고 공손히 대답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언제 다시 오면 뵐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오실 수도 있고 가끔은 한두 달쯤 지나야 돌아오시기도 합니다. 동자의 말에 유비는 큰 실망감을 느꼈다. 유비의 말고삐를 쥐고 곁에 서 있던 관우가 말했다. 형님 그만 말에 오르십시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마냥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장비도 얼굴을 찡그리며 신여인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했다. 그처럼 뭐 하나 특별한 것도 없는 곳에 사는 촌부를 만나려는 유비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비는 할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리며 동자에게 며칠 후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유비가 신여인으로 돌아오고 나서 강추위가 몰려왔다. 밤낮 없이 북풍이 휘몰아치며 눈발이 흘렸던 것이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문 밖을 나서기조차 망설여질 정도였다. 그럼에도 다시 유비는 융중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형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꼭 거기를 가야 합니까? 괜히 허탕치지 마시고 사람을 먼저 보내보시지요. 장비가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투덜거렸다. 셋째는 말을 삼가라. 귀인을 얻으려면 나의 진심부터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관우도 유비를 말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아 입을 다물었다. 그 대신 유비를 호위하기 위해 서둘러 짐을 꾸렸다. 장비 역시 두 형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길을 따라 나섰다. 한참 만에 유비 삼형제는 허름한 초가집의 살인문 앞에 다다랐다.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 평소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세 사람의 뺨이 매서운 북풍에 새빨갛게 얼어붙고 수염에는 하얀 눈꽃이 피었다. 그 모습만 봐도 융중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인기척을 내도 밖으로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다. 채 이번에는 동자놈도 보이지 않는구먼.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의 장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동자가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와룡 선생을 모시고 볼일을 보러 간 것이 아니겠느냐? 금방 돌아오실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꾸나. 유비는 두 아우들을 다독인 뒤 말에 올라탄 채 살인문 앞에서 제갈량을 기다렸다. 북풍의 강도는 점점 더 세져 얼굴을 들고 있기도 어려웠다. 마치 채찍으로 얼어붙은 몸을 내려치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비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오해받을 만큼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장비가 다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만 돌아갑시다 형님. 이자가 학식이 변변치 않다 보니 일부러 형님을 피한 것이 틀림없소. 관우 형님도 나와 같은 생각 아니오? 장비의 말에 관우도 조심스럽게 유비를 설득했다. 형님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다가는 건강을 해치실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은 신해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음에 다시 와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살인문 안쪽에 제갈량이 기거하는 방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 사이 짧은 겨울해가 빠르게 저물어 주변이 어둑어둑해졌다. 그제야 유비도 더는 아우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오늘 와룡 선생을 만나기는 어려울 듯하구나. 아직 나의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의 연이 닿지 않는 것일 테니 훗날을 기약해야겠다. 그러면서 유비는 마지못해 말머리를 돌렸다. 어느새 눈발이 굵어져 온 산천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삼형제는 태운 말들의 발굽이 수북이 쌓인 눈 속에 푹푹 잠겼다. 제갈량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유비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찾아왔다. 삭막하기 짝이 없던 산과 들에 새싹이 돋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졌다. 유비는 겨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을 다시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말 하나마나 제갈량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아우들아, 나는 와룡 선생을 뵈러 융중에 갈 것이다. 너희도 함께 가겠느냐? 그 말에 평소 입이 무거운 관우가 반대하고 나섰다. 형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그를 만나러 융중에 가셨습니다. 정녕 그가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선비라면 마땅히 스스로 형님을 찾아와 인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형님이 그곳에 가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비도 거들고 나섰다. 관우 형님 말씀이 옳아요. 그래도 큰 형님께서 그를 꼭 만나러 가시겠다면 차라리 제가 혼자 융중으로 가서 그자를 밧줄로 꽁꽁 묶어 데려오겠습니다. 거참 셋째의 말이 지나치구나. 귀인을 품에 안으려면 정성을 보여야지. 힘으로 마음을 살 수 있겠느냐? 유비는 장비의 생각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달리 엄한 표정으로 장비를 꾸짖었다. 관우와 장비는 결코 유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함께 길을 떠날 채비를 시작했다. 비록 유비의 깊은 뜻을 헤아리긴 어려웠지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다짐한 의형제였기 때문에 큰형 혼자 먼 길을 가도록 내버려둘 순 없었다. 얼마 후 세 사람을 또 다시 허름한 초가집의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장비가 인기척을 내자 전에 보았던 동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마. 유비는 제갈량이 낮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리고는 살인문 밖에 아우들을 남겨둔 채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에 들어서서 공손한 자세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그런 정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갈량은 좀처럼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아이고, 도저히 못 참겠네. 내가 당장 방으로 달려들어가서 저자의 목을 비틀어 잠을 깨워야겠소. 우리 큰형님이 저런 수모를 당하게 하다니. 얼마나 잘난 낯짝인지 나도 한번 봐야겠단 말이오. 살인문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장비가 벌컥 화를 내며 안으로 달려들려고 했다. 관우가 재빨리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큰 사달이 날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서도 제법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갈량은 잠에서 깨어나 동자를 찾았다. 내가 잠든 사이에 손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네, 선생님, 유연덕이란 분이 뵙기를 청하며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허허, 그럼 나를 깨웠어야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해라. 그렇게 잠시 뒤 유비는 3번이나 융중을 방문한 끝에 제갈량을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서로에게 예를 올렸다. 가까이에서 보니 제갈량의 키가 팔척이 이르는 데다 하얀 얼굴이 관욱 같고 머리에 건이 써서 고매한 선비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학창회를 잇고 있어서인지 어떻게 보면 신입사원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유비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저는 천하의 어지러움을 바로잡고 싶으나 재주가 미약하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생께서 이 유비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갈량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저는 오래전부터 유황숙의 넓은 학식과 너그러운 인품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촌부나 다름없는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지요. 제갈량은 겸손한 자세로 유비의 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유비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간곡히 부탁했다. 만약 선생께서 공격한 시골에 파묻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모른 척 하신다면 남다른 재주를 내리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디 미혹한 이 유비를 도와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유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유비는 거듭 황실을 기만하는 역적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분을 토했고 한나라의 어두운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했다. 그것을 본 제갈량도 더는 야박하게 순사리를 치지 못했다. 유황숙의 바람이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저를 내치지 않으시겠다면 유황숙을 주공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고맙습니다, 선생. 제가 죽는 날까지 곁에 있어 주십시오. 제갈량의 말에 유비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했다. 유비는 살인문 밖에 있던 아우들을 불러 제갈량에게 인사를 올리도록 했다. 관우와 정비도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제갈량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다. 삼형제는 제갈량을 공명이라 부르며 동지의 인연을 굳게 다짐했다. 이때가 서기 207년으로 유비의 나이 49살이었고 제갈량은 27살이었다. 유비가 제갈량을 품에 안기 위해 상부투려를 했을 만큼 천하의 대업을 도모하는 데 나이로 위세를 부리는 것은 영웅 호걸이 가질 자세가 아니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신야은으로 온 제갈량은 유비의 세력이 아직 변변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 책략을 내놓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우선 유비에게 주변 정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지금 조조의 힘은 누구도 대적하기 어려우니 충돌은 피해야 합니다. 조조와 유화적인 강동의 성공과도 일단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주공께서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형주입니다. 유표의 나이가 많아 곧 죽음을 맞을 것으로 보이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반드시 형주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주까지 영토를 넓히시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드넓은 중국 땅이 북쪽에는 조조, 남쪽에는 송권, 서쪽에는 유황숙의 세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지요. 그 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마침내 주공께서 천하를 통일할 기운을 얻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공명의 말이 옳습니다. 명심하지요. 유비는 제갈량의 충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 있던 관우와 장비도 제갈량의 해안에 감탄했다. 더구나 유비가 천하를 통일할 기운을 얻게 된다는 예언은 삼형제에게 큰 힘이 되는 말이었다. 제갈량이 본격적으로 당장의 책략을 이야기했다. 제가 이곳의 형편을 살펴보니 군사의 수가 아직 수천에 불과하더군요. 군량도 넉넉치 않고요. 형주가 원래 인구가 적어 병사들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유표에게 호적부를 정리하라고 권하십시오. 제대로 호적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백성들만 가려내도 유사시 병력으로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군량은 저와 친분이 깊은 남양 부호 민씨에게 연통해 그 밀청관을 꾸어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역시 주공의 앞날을 낙관하는 터라 기꺼이 저의 부탁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갈량은 최고의 책사였다. 유비는 그의 범함에 탄복하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유비는 제갈량의 생략대로 유표에게 청하여 호적부를 정리하게 했다. 그로 인해 신야은의 병사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었고 제갈량이 따로 삼천의 농민군까지 조직해 군사력을 키웠다.
제갈량은 병법과 더불어 군사훈련에도 능해 병사들의 무예 솜씨가 일취월장했다. 제갈량에 대한 유비의 믿음은 점점 강해졌다. 삼고초려 때 그랬듯이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에도 유비는 제갈량을 대할 때마다 항상 정중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의형제로서 맏형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하우돈에게 10만의 군사를 내주어 신야현을 공격하게 했다. 그곳에서 유비가 세력을 키운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뜻밖의 사태에 맞닥뜨린 유비가 부하 장수들과 함께 제갈량 주변에 모여 앉아 대책을 논의했다. 본격적으로 책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갈량이 엄숙한 표정으로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 저는 아직 나이가 젊고 이렇다 할 공을 세운 것도 없습니다.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장수들이 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비가 무슨 말이든 주저없이 해보라고 덧붙였다. 주공의 아량의 제갈량이 자신의 뜻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제게 주공의 관인과 칼을 내주십시오. 관인은 제가 내리는 명이 주공의 명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칼은 그 명을 거역하는 장수를 벌할 때 쓰일 것입니다. 만약 제갈량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면 유비는 그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형제만큼이나 신뢰하는 책사였기에 흔쾌히 제갈량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제 어떤 장수라도 제갈량의 책량을 가볍게 여겨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제갈량은 장수들을 둘러보며 하우돈의 공격을 막아낼 책략을 이야기했다. 신야현 부군인 방, 방, 방망파의 왼편에는 산이 있고 오른편에는 숲이 있어 매복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관운장은 군사 1천을 이끌어 왼편 산에 숨어 있다가 하우돈의 본대를 그냥 보낸 다음 남쪽의 불길이 치솟으면 즉시 후방의 물자 이송 부대를 기습하여 군량을 불태우십시오. 장비 장군도 오른편에 숨어 있다가 관운장의 기습을 신호로 공격에 가세하면 됩니다. 제갈량의 책량은 거침없이 이어졌다. 그의 눈길이 조은과 관우의 양자 간평에게 향했다. 조은 장군은 선봉장으로 나가 적과 맞붙어 싸우다가 일부러 못 이기는 척 뒷걸음질을 쳐서 방망성으로 유인하십시오. 그리고 관평은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방망성 근처에 숨어 있다가 적이 오면 불을 질러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비에게도 당부의 말이 전해졌다. 주공께서는 방명파 기슭에서 기다리다가 적이 오면 진지를 버리고 도망치십시오. 그러다 불길이 치솟으면 그때 말머리를 돌려 공격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축 등과 성을 지키겠습니다. 방망파에서 조조군과 맞서는 전투는 제갈량의 유비의 제갈량이 유비의 수하에 들어와 처음으로 참여하는 싸움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우돈이 이끄는 정예기병이 먼저 방망파에 이르렀다. 나머지 군사는 군량을 실은 수레를 호위하며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하우돈을 발견한 조은이 용감히 달려나가 몇 차례 싸우는가 싶더니 제갈량의 책략대로 뒷걸음질을 쳤다. 곧이어 진을 치고 있던 유비도 하우돈의 기세에 눌린 듯 후퇴하기 시작했다. 하우돈이 자신의 병사들을 독려했다. 오늘 안에 방망성을 함락시키고 신해안을 점령하자.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유비와 조은의 뒤를 쫓을수록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양쪽에 갈대밭이 나타났다. 하우돈이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관평이 지휘하는 병사들의 함성이 들리더니 불길이 치솟은 것이었다. 거센 바람 탓에 순식간에 사방이 불바다로 변했다. 그와 동시에 달아나던 유비와 조은이 말머리를 돌려 하우돈의 군사를 공격했다. 또한 군량을 실은 수레를 호위하며 뒤따라오던 병사들도 매복해 있던 관우와 장비의 공격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했다. 하우돈은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만 부하들은 불길 속에서 몰살을 당한 것이다. 제갈량이 방망성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얼마 후 불길이 잦아들자 장비가 관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공명이란 자의 창량이 놀랍구려. 형님께서 상고 처리를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소. 관우도 직접 전투를 벌여보고 나서야 제갈량의 뛰어난 재능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 제갈량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이전과 무척 달라졌다. 그런데 제갈량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유비에게 진언했다. 머지않아 하우돈의 패퇴에 격분한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올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갈량의 예상은 곧 현실이 되었다. 조조가 형조는 물론이고 강동까지 치기 위해 50만 대군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그 무렵 유표의 노안이 심각해졌다. 유표는 병문안으로 온 유비에게 형주를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유표는 신야현에서 생활하는 유비를 지켜보며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형주의 백성들을 맡아줄 만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유비 입장에서는 아무런 출혈 없이 형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천운이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유비는 섣불리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자사님께서는 총명한 맏아들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선의는 빛을 보지 못했다. 유비가 신야현으로 돌아가고 강화에 있던 유기가 형주로 돌아오기 전에 유표가 숨을 거두자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채무가 부인과 짜고 자신들의 차남인 유종을 후계자로 만들었다. 유비와 맏아들에게 형주의 통치를 맡긴다는 유표의 유언장을 위조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조조군과 싸움을 벌이기도 전에 유종을 앞세워 항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조보다 유비가 두려웠고 형주 양양의 9개 군을 바치면 조조가 유종을 잘 대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종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진군을 멈추지 않았다. 유비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신야현을 초토화시키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조조군이 방망파로 온다는 보고를 받고 유비가 제갈량에게 대책을 물었다. 제갈량은 신야성 일대가 세력을 넓히기에는 비좁은 지역이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백성들을 관성으로 피난시키자고 진언했다. 그리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책략을 이야기했다. 곧 백성들이 이곳을 떠나면 신야성을 텅 비워둘 것입니다. 조은 장군은 성문 세 곳에 군사를 500씩 매복시켜 근처 지붕에 마른 풀을 쌓아둔 뒤 조조군이 들어와 쉬려고 하면 불화살을 날려 불을 일으키십시오. 다만 성문 중 동문은 비워두어 그곳으로 적이 달아나게 유도해야 됩니다. 동문 근처에는 그들이 일격을 가할 1,500의 군사를 미리 매복시켜 두시오. 관운장은 백화 상류로 군사 1천을 데려가 포대에 흙과 모래를 담아서 강물을 막은 다음 그곳에 매복하십시오. 다음 날 강하루 쪽에서 병사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쌓아두었던 포대를 한꺼번에 허물어 물길을 트면 됩니다. 장비 장군은 군사 1천과 박릉 나루터에 숨어 있다가 백화 상류에서 쏟아지는 물살을 피해 적이 나타나면 공격을 하십시오. 박릉 나루터는 물살이 약해 반드시 그곳으로 적이 돌아올 것입니다.